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타블라라사 칼리지의 김경미입니다. 저는 오늘 매장 문화로 본 실크로드 지역의 고대 문명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계명대학교 실크로드 중앙아시아 연구원에서 실시한 이란, 터키 지역 탐사에 참여하면서 이 지역 매장 문화에 관해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현재 계속 연구 중입니다. 오늘 다룰 지역은 실크로드의 서쪽 끝이라 할 수 있는 중동 지역입니다. 오늘의 터키 지역인 아나톨리아 반도와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중심의 레반트 지역과 과거 페르시아로 불린 오늘의 이란 지역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이곳이 인류 문명의 발생지인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실크로드의 변방이자 인류 문명의 발생지인 이곳에서 가장 이른 인류의 매장 방식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매장 문화를 살펴보면서 다른 강사님들께서 강의해 주실 실크로드 지역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오늘 강의는 맨 먼저 민족성이 반영된 기록 문화에서 무덤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고요. 그 다음 중동 지역의 매장 방식으로 세 가지 두개골 분리와 조장, 적석, 목각분 살펴보고 그 다음 부장품의 주요 모티브로 사슴과 오리가 등장하는 유물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라와 가야 흉노의 후예였나 이 부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었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그들의 유골을 분석해서 초기 인류의 이동 과정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신석기 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난 곳으로 이른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알려집니다. 터키 남부 대부분과 이란 북부 그리고 시리아, 요르단 지역이 바로 초승달 지역입니다. 오늘날 터키를 과거 아나톨리아라고 불렀는데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에게 문명의 크레타 섬의 원주민이기도 했고 어디까지 가냐 하면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를 거쳐 영국까지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톤헨지의 유골 분석 결과 가장 이른 유골은 바로 이 아나톨리아인들로 알려집니다. 흥미롭게도 우리나라 강화 화순지구의 고인돌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강화도 고인돌과 비슷한 고인돌이 기원전 4000년으로 추정되는 프랑스 최북단 영국으로 건너갈 수 있는 해안가에서 발견됩니다. 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그리고 광범위하게 흩어져 오랫동안 살아남아 그 흔적을 남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장례문화, 즉 무덤입니다. 장례문화는 한민족 고유의 전승된 관습이자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비록 국가가 소멸해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민족적 의례 및 관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적할 길이 요원한 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 많은 것을 해명해 줄 수 있는 길잡이가 됩니다. 문자 기록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덤은 그 자체로 고대인들이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담아 가장 선명하게 이 땅에 남겨둔 기록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동 지역의 매장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중동인의 매장 방식 중 오늘날 주목할 만한 것은 세 가지 정도입니다. 가장 오래되고 독특한 매장 방식으로는 신석기 시대 사자의 두개골을 분리하거나 재배열하거나 두개골에 회반죽을 채워 넣는 방식입니다. 이런 사례는 좀 전에 본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남부 레반트 지역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르단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가장 오래된 인류의 유골로는 기원전 7200년으로 추정되는 팔레스타인의 여리고의 사례입니다. 여리고 두개골은 지금 왼쪽에 지금 두 점이 보이죠. 아래 턱이 제거된 채 분리되어서 회반죽으로 채워져 조개 껍질로 눈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발굴 당시 이와 같은 두개골 7점이 함께 발굴되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지금 보면 텔 아스와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점에 지금 모여 있죠.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회반적으로 채워져 있고 아인 가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부서져 있지만 다 이 두개골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의 맨 왼쪽 같은 경우는 브리티시 뮤지엄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걸 내셔널 지오그래픽 팀이 컴퓨터로 지금 복원한 모습입니다. 9,500년 된 인류의 모습이다 라고 해서 세간에 아주 유명한 그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기원전 7,400년부터 한 5,200년 사이 신석기 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터키 남부 차탈 휘육에는 18겹 층을 형성한 거주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근처 차르산바 강의 계절적 범람 때문에 보행로를 다 없애버리고 언덕 위에 조밀하게 집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길 없는 도시라고 불리는 굉장히 특이한 신석기 거주지가 하나 발굴이 되었습니다. 보행로를 없애고 다닥다닥부터 옥상으로 다녀 집 안으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간 이들의 삶의 방식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세대를 이어 층을 쌓아 집을 올리고 가족이 죽으면 집안 바닥이나 플랫폼이라는 약간 층이 올라온 공간이나 벽 등에 매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신을 바로 매장해서 산자들과 동감에 많은 문제가 있겠죠. 주거지 밖은 계절적 범람으로 부적절했고 고대인들에게 매장은 중요하고요. 시신을 유실하지 않고 좁은 공간에 보존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으로 독수리가 살을 바르는 조장을 선택했습니다. 조장 후 육탈된 유골을 2차 수습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이하게도 유골 중 두개골과 아래턱이 분리되거나 두개골에 회반죽이나 붉은 황토를 바른 사례들이 14건 정도 보고됩니다. 거기에 더하여 아주 특이한 것으로 아까 그 여리고에서도 아래턱이 이제 제거된 그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아래턱뼈가 제거된 경우가 보고됩니다. 이 아래턱뼈는 제거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 매장하기도 한다고 또 보고됩니다. 고대인들에게 두개골이 중요했고 그 중에서도 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부위여서일까요? 턱뼈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 공간 내에 시신을 매장하는 이 풍습은 이 차탈 휘육만의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요르단에 아까 맨 아래에 있었던 그 아인 가살에서도 시신을 집 바닥에 그 매장한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회반죽을 채워 장식된 그 두개골들은 집안 내 특정 장소에 진열되었을 가능성도 학자들은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골에서 두개골을 분리하는 관습은 지금까지 조상 숭배 전통 내지 매우 특별한 사회의 장로들, 연장자들 혹은 노장자들에게 이제 부여하는 특혜로 해석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탈 휘육 같은 경우에 가족이나 혈연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니었다고 하거든요. 이 유전자 이제 유골 분석을 해보니까. 근데 게다가 분리된 그 두개골이 신생아와 함께 있는 여성도 있고 청년의 것도 있기 때문에 특별한 연장자 우대 이것도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개골 재배열과 아래턱 분리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제 이것을 정리해 보자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가정과 사회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고 공동체 사회의 연대감을 강화하는 매우 의례적인 액션으로 볼 수 있다. 라고 이제 이 해석을 해볼 수 있고 또 두개골 수집과 재배열은 신석기 시대 한 공동체가 친밀함을 보여주는 방식이며 우리가 제일 먼저 이곳에 있었고 그것을 증명할 선조들의 뼈가 있다. 라고 선포함으로써 땅과 그 땅의 소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개골 분리에서 이미 언급되었습니다만 조장은 중동 지역에서 채택한 것으로 또 다른 방식의 장례문화입니다. 차털 휘육 같은 경우 독수리에 의한 살해 제거는 가족들의 시신을 집안에 묻을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었습니다. 또한 독수리는 살을 제거하고 인대와 힘줄을 그대로 유지하므로 골격 보존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차달휘육 일부 주택에는 조장을 암시하는 벽화가 그려져 있어 조장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장은 조로아스트교를 믿는 페르시아인들에게 널리 행해졌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2500년 전 중동 전역은 물론이고 이집트, 그리스 일부를 포함해서 유럽도 포함하고 중앙아시아와 인도까지 포함하는 세계 최초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이 믿는 조로아스트교에서는 땅을 신성하게 여겨 시신이 땅을 오염시킬 수 있는 매장과 화장을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그들은 침묵의 탑으로 불리는 딱흐메라는 높은 탑에 시신을 안치해서 독수리가 육탈하면 유골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릅니다. 조로아스트교의 도시로 유명한 사막 도시 야즈드에는 남녀 탑이 구분된 침묵의 탑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탑 주변에는 며칠간 기다림에 애도하는 가족들을 위한 숙소 건물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탑에 올라 장례의 진행과 유골을 수습하는 일은 전부 조로아스트교 사제들이 엄격하게 진행했다고 합니다. 침묵의 탑은 하나의 작은 산처럼 솟아 보는 사람을 압도합니다. 남성용 탑은 외관도 여성용보다 더 거칠고 높이도 더 높아서 오르려면 잠시 등반을 해야 합니다. 탑의 정상부에 이르면 과거에는 더 깊었다고 하나 중앙에 시신을 누인 구덩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정상부에선 뙤약볕임에도 어김없이 그들이 이 생에서 마지막으로 누웠을 편치 않을 자리 위로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고 누구든 이곳에서는 저절로 침묵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페르시아 왕들은 어떻게 묻혔을까요? 페르시아 제국을 연 아케메네스 왕조의 키루스 대제의 무덤은 매장이 아니라 지상 위에 지어진 거대한 돌로 지어진 집 모양의 구조물입니다. 이 무덤 안에 황금으로 만든 관과 각종 보물들이 있었다고 알려지는데 알렉산더 군사들에게 약탈당했지만 키루스를 존경한 알렉산더가 무덤은 훼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키루스 대제는 페르시아 제국을 건립할 당시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면서 노예들을 해방하고 각 민족의 고유한 문화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법령을 쐐기문자로 적어 공표해서 오늘날까지 존경받는 성군의 표상이 됩니다. 그 법령이 적힌 이른바 키루스 실린더는 최초의 인권 선언문으로 평가받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서와 이사야서의 고레스 왕으로 나오는 키루스의 노예 해방으로 당시 바빌론 포로로 와 있던 유대인들은 풀려나면서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받아서 구약에는 키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자로 호칭되며 축복을 약속받습니다. 자, 키루스의 뒤를 이은 페르시아 왕들의 영묘 낙쉐로스탐은 병풍처럼 둘려진 높은 산의 암벽에 굴을 파서 유골을 안치한 네크로폴리스입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수도였던 페르세폴리스에서 가까운 후세인쿠 서쪽 산기 쓸개는 조로아스트 교인들이 초기 야외 불에 제단이 있고 또한 암벽에 구멍을 뚫어 육탈된 유골을 넣어두는 유골함을 지칭하는 우수아리들이 여러 군데 발견되었습니다. 낙쉐로스탐은 페르시아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다리우스 대제를 비롯한 4명의 왕들의 무덤과 후대 사산 왕조 왕들의 부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렉산더에게 멸망당한 후 페르시아는 왕조가 몇 번 바뀝니다. 그리스계 셀레우쿠스 왕조와 파르티아 민족의 파르티아 왕조가 들어섭니다만 이후에 사산 왕조에 와서 페르시아인들이 재집권하게 됩니다. 사산 왕조를 연 아르다시르 1세부터 나르세까지 그들의 선대 왕들의 묘역에서 정통성을 확인하고자 왕들의 서임식과 승전 부조를 새긴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런데 다리우스 대제 무덤 앞에는 조로아스터의 큐브라고 불리는 입방체 모양의 건물이 서 있는데 아직까지 이 건물의 정확한 용도가 파악되지 못한 채 불의 신전이다, 대관식 건물이다, 조로아스터교의 아베스타 경전의 보관용 건물이다. 심지어 이란인들에게 중요한 춘분 축제 노루즈 일자를 계산하기 위한 천문용이라는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올해 5월 이 낙쉐로스탐에서 새로운 비문 20개가 추가로 발견되어서 최종 해독되었다. 그래서 곧 과학저널에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비문 내용이 주목됩니다. 아마 이 조라스트 큐브의 정확한 용도가 드러나지 않을까
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페르시아 제국 전성기를 이끌었던 다리우스 대제를 비롯한 4명의 왕들의 무덤은 맨 먼저 조성된 다리우스 대제의 무덤 양식을 그대로 본떠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낙슈에로스탑 4개의 무덤 중에는 다리우스 무덤만 피장자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상단 이 좌측에 쐐기 문자로 다리우스가 비문을 새겨놨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덤들은 전부 추정으로 이 피장자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묘실로 들어가는 입구는 4개의 기둥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페르세폴리스의 이 기둥과 똑같이 황소가 떠받치고 있고 이 페르세폴리스의 자신의 궁전의 그 완성을 보지 못하고 죽은 다리우스를 위해서였을까요? 묘실로 들어가는 문은 궁전의 이집트 처마 양식과 똑같은 이 모양으로 이 폭까지 크기와 폭까지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알려집니다. 들어가는 이 석실 이 구멍이 지금 열려 있는데요. 물론 이곳도 알렉산더 군에 의해서 다 이 약탈되었다고 알려집니다. 자, 이곳 석실은 이 무덤마다 총 최소 3명에서 최대 4명, 9명을 매장할 수 있는 가족묘 형식인데 20세기 초반 이곳에 이곳이 발굴되었을 때는 그 석관 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알려집니다. 자, 상단 부조를 자세히 보자면 현재의 지금 그 부조 상태는 안반 가루들이 흘러내려서 제대로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가장 지금 제가 상태가 좋은 다리우스의 아들 크세르크세스의 무덤을 지금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다리우스 거는 보기가 선명하지 못해서 다 똑같은 양식이에요. 지금 보시면 제국의 속국 대표들이 옷 모양들도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다 다릅니다. 속국 대표들이 떠받치는 대자 위에 무덤 주인공들인 왕들이 신성한 불의 제단을 마주하고 서 있고 우측 상단에는 조성달이 떠 있으며 왕들은 상단에 조라스트교의 상징인 최고신 아후라 마즈다에게 예배의 자세로 서 있는 형식으로 이 부조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단을 떠받치는 30개국입니다. 30개국. 이 28명, 14명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 한 명씩 이제 따로 서 있는데요. 이 모자 양식, 그 다음에 이제 복식은 각국을 대표하는 양식으로 모양이 다 다릅니다. 너무너무 정교하게 되어 있고, 다리우스 같은 경우에, 왕들 같은 경우에는, 레피스 레이즐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채색까지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만 지금 이게 지금 높이가 지상에서 한 20m 높이도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반 가루도 이제 흘러내려오고 하니까 가까이 가서 보더라도 이 디테일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섬세하게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자, 이 각 무덤 아래와 무덤 주변에는 사산왕조 시기 왕들의 서임식이나 전승기념과 같은 부조들이 조각되어 있는데 샤프로 2세 승리 무조 같은 경우는 마모로 인해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노천에 그대로 지금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존 방법이 아주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왼쪽에 지금 부조 같은 경우는 스토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하고 싶지만 지금 우리 매장과 관련된 직접적인 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샤프로 1세 승리 같은 경우 지금 로마 황제 2사람이 지금 굴욕적인 장면이 이 재현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자, 이 페르시아인들이 조장하고 난 후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우스알이라는 함을 주목할 수 있는데요. 초기에는 이 함이 아니라 락슈에로스탐처럼 하크섬에서 절벽 우스알이들이 대거 발견되기도 하고 후대에 이제 그 함으로 된 형태가 나옵니다. 대부분이 이제 토기로 유골함을 장식해서 만들어 유골을 수습해서 넣고 매장하는 방식을 쓰죠. 왜냐하면 토양을 직접 오염하는 방식을 막아야 하니까요.
이란 동쪽 아프간 지역의 페르시아 속국이었던 소그디아 혹은 소그디아나로 이렇게 이제 불립니다만 오늘의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지역에 이 소그디아라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 소그드인들은 실크로드상의 국제 상인으로 유명했습니다. 우리나라 고구려 고분벽화, 각자총에도 이제 등장합니다만 메부리코로 등장하거나 괴릉의 무인석으로도 등장하고 토용으로도 나오는 서역인들 대부분이 이 소그드인으로 알려집니다. 이들이 조로아스트교를 믿었기 때문에 중국이나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이 소그드인의 우사리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알려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시아 쪽으로 조로아스트교를 전파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알려집니다. 자, 두개골 분리 조장에 이어서 이제 적성목각분 살펴보겠습니다.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주목할 만하며 특이한 매장 방식은 적성목각분입니다. 적성목각분은 지상 또는 구덩을 판 지하에 상자 모양의 던너를 놓은 다음에 그 위에 넷돌을 둥글게 쌓고 다시 흙을 입혀 봉분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라왕과 귀족의 무덤에만 국한된다는 점에서 그 기원은 물론 부장품도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아나톨리아 지역의 경우 오늘날 터키 중부 알라자 휘육에 거주했던 하티인들에게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티인들은 기원전 2500년 전부터 하투샤를 중심으로 상당히 발달된 청동기 문명을 이루었던 원주민들이었는데요. 이후 최초의 철기 문명을 이룬 히타이트인들에게 그대로 흡수됩니다. 즉, 이 하투샤가 바로 히타이트인들의 주 무대가 됩니다. 하트의 주요 무대였던 알라자 휘육에는 오늘날 스핑크스 성문을 지나면 13개의 왕들의 무덤들과 사당 등 건물터가 남아 있습니다. 총 13개의 무덤은 하트의 왕과 여왕 혹은 왕실 가족의 무덤으로 추측되는 왕가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현재 6개의 무덤이 복원되어서 투명 플라스틱 지붕이 씌워진 채 관광객들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무덤 속에는 앙카라 문명사 박물관에 소장되었던 썬디스크들이 무덤 바닥에 군데군데 놓여 있습니다. 자, 무덤 안을 볼 수 있는데요. 무덤 안에는 금은, 동과 각종 보석류, 청동으로 만든 황소사슴, 제이용 상징들, 썬디스크들, 은재 여성상 황금컵, 황금 버클, 황금과 금속으로 만든 단검 등이 있었다라고 알려집니다. 전부 사자들에게 이제 바쳐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 왼쪽 상단에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무덤 가장자리 위에 동물의 두개골과 뼈들이 장식처럼 얹혀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방식은 초원을 누빈 흉노 귀족의 무덤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 방식이어서 과연 아나톨리아 원주민으로 알려진 하티인들의 무덤이 맞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학자들은 이 왕가의 무덤 매장 방식을 북방 문화의 전통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코카서스 지역, 러시아 남부 지역의 봉분을 가진 무덤을 쿠르간이라고 부르는데 러시아 남부 마이콥 문화와 인근 지역 쿠르간뿐만 아니라 흉노 역시 이와 유사한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몽골과 러시아 지역 흉노 무덤군의 부장품의 매장 유형을 5종류로 도식화한 것을 보면 알라자 휴익의 왕가의 무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실측도 사례를 하나 보면 그 방식이 알라자 휴익과 상당히 비슷하죠. 그렇다면 알라자 휴익의 통치자들은 북방 출신의 고대 흉노인들이었던가? 라는 의구심이 생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시간적 공백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알라자 휴익은 기원전 2500년에서 2000년이고 현재 발굴 중인 흉노 무덤은 대부분 기원 후 1세기경이라 시간적 공백이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알라자 휴익 무덤은 미스테리 그 자체입니다. 향후 더 많은 연구로 이 편년과 피장자들이 규명되어야 할 곳으로 생각됩니다. 자, 아나톨리아에는 경주의 왕릉처럼 거대한 봉분을 가진 적석목각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알라자 휴육에서 그리 멀지 않은 아나톨리아 중부에서 기원전 12에서 6세기에 존속했던 프리기아 왕국 미다스 혹은 마이다스의 무덤으로 알려진 곳이 있습니다.
자, 이곳은 미다스 왕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부친 고르디아스의 무덤입니다. 프리기아는 여러 전설을 가진 곳입니다. 수도 고르디오는 아무도 풀지 못한다는 고르디안의 매듭을 알렉산더 대왕이 단칼에 잘라푼 것이고, 미다스 혹은 마이더스 왕은 손만 대면 황금으로 변하게 만든다는 바로 그 전설적인 왕입니다. 또 임금님귀는 당나귀귀라는 설화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신라 경문왕 역시 이 설화의 주인공이기에 우리와 이 설화를 공유하는 셈입니다. 자, 이 근처에 가면 왼쪽에 보시듯이 하나의 작은 산을 마주해서 마치 경주의 대릉원을 보는 듯 합니다. 자, 무덤 진입하는 것도 한참을 들어가지만 지금 무덤 안으로도 들어가는 길이 한참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한참 걸어 들어가면 작은 통로를 통해 실물로 거대한 적성 목각분의 이제 그 목관 일부를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우리 학교 홍보실 박장모 선생님이 촬영한 건데요. 지금 최대한 찍어서 지금 요 귀퉁이 모퉁이 지금 모서리만 찍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큰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제가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이 발굴 당시에 목관 해체 과정에서 관을 열자 유골이 먼지가 되어서 아주 산화해 버렸다. 이렇게 이제 알려집니다. 자, 이제 부장품의 주요 모티브로 사슴부터 보겠습니다. 사슴을 다룬 선디스크 보겠습니다. 알라자 휴육과 인근 호르츠테페에서 출토된 부장품 중 동물 모티프가 눈에 띕니다. 그 중에서도 뿔을 선호하는 고대 문화권답게 사슴, 황소가 단연 압도적입니다. 우리 유물과 연관성을 추적하기 위해 우리 유물에서는 거의 드문 황소를 제외하고 부장미술에서 중요한 사슴, 오리, 혹은 새의 모티브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친근한 사슴과 오리는 흥미롭게도 유독 가야의 부장품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물 모양의 가야 상형 토기는 여러모로 북방민족의 영향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사슴 선디스크를 보겠습니다. 앙카라의 아나톨리아 문명사 박물관에 전시된 아나톨리아 지역의 초기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들은 거의 기원전 3000년부터 1950년 사이 시기로 추정되는 것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알라자 휴육 왕가의 무덤과 호르츠테페에서 출토된 동물 형상이 부착된 재래용 청동 선디스크들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알라자 휴육 무덤에서 유독 선디스크들이 많이 출토되는 이유는 히타이트 전문가들에 의해 이 지역이 태양의 여신을 섬기는 아리나시로 추측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티의 선디스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황소나 사슴과 같은 동물들의 형상을 부착한 것과 투각 방식으로 기하학적 모양을 형상화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대부분 자결하는 태양을 조형적으로 상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 형상을 부착한 것 중 가장 강력한 눈길을 끄는 것은 거대한 황소뿔을 단으로 삼아 가운데에는 나뭇가지같이 뿔이 하늘로 치솟은 사슴을 세우고 황소를 좌우에 배치한 선디스크입니다.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거대한 뿔은 굵은 동아줄이 연결하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어 마치 둥근 원형 재단을 이루고 있는 듯합니다. 황소보다 사슴이 더 크고 위압적으로 조형되어서 이 선디스크가 현실적 공간이 아니라 제의적 공간에서 사슴의 특별한 상징성을 강조하기 위한 용도임을 암시합니다. 거대한 뿔을 가진 사슴은 유라시아 지역에서 신성한 동물이기 때문에 신앙의 대상이었고 관을 장식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조형되었습니다. 호르츠테페에서 출토된 것 중에는 청동으로 된 황소와 사슴 형상들도 보입니다. 앙카라 박물관에서 뿔 달린 사슴들을 처음 봤을 때 믿을 수 없게도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익숙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언젠가 본 적이 있는 국립박물관 소장 사슴 장식 구멍 단지의 사슴 때문이었습니다. 국립박물관 소장 단지의 사슴과 호르츠테페의 사슴은 거의 흡사하게 보입니다. 소가야 것으로 추정된 이 단지에는 술과 같은 액체를 붓기 위한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보아 무덤에서 출토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우리에게도 사슴은 고대로부터 중요한 동물이었습니다.
사슴의 긴 뿔은 지상과 하늘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인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고대 문헌에서도 사슴과 관련된 기록이 많은데 삼국사기에 25차례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런 신성함의 상징으로 인해 제2의 희생물로 사슴을 종종 이용했습니다. 특히 삼국시대 무덤에서 사슴뼈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가야 지역에서 여러 점의 사슴뿔이 발견되었습니다. 알라자 히읗과 호르츠 테페의 사슴 모티프가 모두 부장품의 성격이었고 제2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가야 토기에 사용된 용례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야의 상형 토기 중에서 사슴 장식 뿔잔 역시 굽다리 접시 위에 놓여있어 제사용으로 추정됩니다. 동물들이나 사람의 형상을 토기에 붙이거나 특정한 형태를 따라 만든 상형 토기는 그 외형이나 용도를 봐서 동물 형상을 부착한 히타이트의 의뢰용 토기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비슷한 문화권의 유물로 느껴집니다.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말머리 뿔잔과 국립중앙박물관의 사슴장식 뿔잔은 모두 가야톡입니다. 뿔잔은 이른바 리톤이라고 불리는 페르시아에서 유래하여 북방 스키타이계 민족 사이에서 널리 유행한 양식입니다. 자, 이제는 오리 다룬 유물 보겠습니다. 앙카라 문명사 박물관에서 제 눈에 들어온 또 다른 선디스크의 상단 중앙에는 황소와 사슴이 아니라 오리와 비슷한 새 형상이 달려 있었습니다. 청동이 부식한 탓인지 첫눈에 금방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자세히 보니 이것은 분명 새 형상이었습니다. 이 선디스크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가야의 오리 모양 토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제사에 사용된 이 굽다리가 달린 토기는 액체를 담을 수 있는 원통형 잔 모양이 오리 등 위에 달려 있는데 선디스크 맨 상단에 있는 오리 모양의 새들 역시 이와 비슷한 둥근 주머니를 등 위에 달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오리나 새는 죽은 사람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기둥 위에 새를 올려놓는 풍습은 전형적인 북방계 문화로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 발달했는데 소떼 신앙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가야고분에서 유독 오리 형상을 한 새 모티프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호림박물관 신사분관에 소장된 새 장식 항아리에 달린 새들이나 자루에 끼우는 장신구로 추정되는 미늘새 장식에 달린 새 모양들은 모두 매장 의뢰를 위한 주술적, 상징적 성격과 기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태인들의 청동 유물 중에는 선디스크 외에도 아주 매력적인 제2용 부장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스트럼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흔들면 소리가 나는 딸랑이 같은 악기 일종으로 오늘날 탬버린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고대 문화권에서 나타납니다. 시스트럼은 고대 이집트에서 하토르 여신의 제의에서 사용되었으며 후에 로마 시대에는 이시스 여신의 제의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위쪽에 열린 U자형과 닫힌 말발굽형 두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U자형 시스트럼은 이미 기원전 2500년경 수메르에서도 사용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크레타에서 출토된 올리브 수학자들의 항아리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둥근 형태의 시스트럼을 들고 흔드는 것이 묘사되어 미너 문명권에서도 시스트럼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티의 것이 미노아 문명보다 시대가 더 앞선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티의 호르츠테페에서 출토된 U자형 시스트럼의 상단에는 이 지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물들의 형상들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시스트럼의 경우에도 선디스크에 동물들이 서 있듯이 솥대 위에 서 있는 오리처럼 새 한 마리가 서 있고 세로면에는 황소의 뿔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각형 시스트럼에도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열을 지어 서 있는데 거대한 뿔을 자랑하는 사슴이 단연 돋보입니다. 이 시스트럼은 장례를 집도하는 사제들에게 신성한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악기로 기능했을 겁니다. 사자를 천상으로 인도하는 매개 역할을 하는 신성한 동물로 사슴과 오리는 단연 으뜸입니다.
앞서 살펴본 썬디스크의 경우 제2에 사용되었다는 것 외에 정확한 용도를 알 수 없었는데 그 생김새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시스트럼처럼 흔들면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앞쪽에 별도의 작은 청동판이 몇 개 더 부착되어 있거나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썬디스크 역시 무덤 속에 보장되었던 것으로 보아 장례식에 사용되었다 보장되었을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신라와 가야 흉노의 후예였나 보겠습니다. 신라 금관의 일반적 형태는 앞에는 줄자형, 뒤에는 사슴뿔이 두 개가 솟은 모양입니다. 카자흐스탄 29분의 관장식에도 출자형이 보입니다. 사슴과 나무의 흔적은 전부 과거 유라시아 제사장들에게 사용되었던 모티프들이기도 합니다. 서봉총 금관에는 유일하게 새 모양이 달려 있는데요. 알라자 휴육의 제위용 썬디스크와 시스트럼에 사슴과 오리가 등장한 것을 보면 신의 중재자로서 이들 존재에 대한 신앙은 상당히 오래전 그리고 폭넓게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흑해 연한 홀라치 고분에서 출토된 띠 모양 금관은 사슴, 나무 등이 올려져 있는데 생명의 나무를 두고 사슴이나 뿔 달린 짐승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상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기원한 모티프입니다. 홀라치에서 나온 다른 금관 가장자리에 새가 얹혀 있고 그 아래 좁쌀 같은 자잘한 것이 달려 있죠. 학자들은 그게 우리 금관에 달린 곡옥 같은 모티브로 봅니다. 옥이 달려 있죠. 이 곡옥은 이렇게 휘어진 옥이라는 이 곡옥은 태아 모양 같고 또 초승달 모양 같다. 즉 이제 생명을 상징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태아는 생명이고 초승달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초승달 달 숭배 신앙은 풍요의 신이고 농경 문화의 강력한 신으로 메소포타미아의 전통 신앙이었습니다. 이처럼 중동 지역의 매장 문화를 살펴보면서 우리와는 너무 거리가 먼 두개골 분리라든가 조장과 같은 생소한 매장 문화와는 달리 적석 목각분 외에도 유라시아 민족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슴뿔, 신단수 혹은 이 세계수 생명의 나무를 상징하는 금관 문화가 신라에서도 나타나고 가야 토기의 동물 모티프들이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 문무왕비를 다시 찾으면서 문무왕이 흉노의 후손임을 커밍아웃한 것을 확인하자 신라왕족 흉노 후예설이 본격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학자들은 뇌물 마립간식이 신라가 북방의 강자로 우상한 흉노를 주목하여 북방 민족들에게 널리 유행한 거대 무덤과 금관을 수용한 것이라고 흉노 후예설을 일축합니다. 즉 한반도에 전례 없는 거대 무덤과 금관 제작은 신라 김씨의 지배체제 확립을 위한 북방 이데올로기의 수용이라는 해석입니다. 4세기 말 갑자기 등장해서 6세기 초반 불교가 수용되면서 장례 문화가 바뀌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신라 김씨를 싸고 도는 고대 초원의 기원에 대한 의문까지 금관과 함께 묻어버려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왕조가 지배체제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들과 전혀 무관한 낯선 매장 문화를 150년간 유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여전히 의문이 듭니다. 흉노의 후예를 자처한 것이 단지 삼국 통일을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에 국한된 건지 지속적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북방 민족과의 교류인지 아니면 일방적 수용인지도 구분되어야 하고 우리 고대사에서 여전히 소외되어 있는 가야와 북방 민족과의 관계는 또 얼마나 규명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흉노를 야만적으로 바라본 중국인들의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흉노 문화 복원에 참여하다 보면 어느 쪽으로든 더 진전된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렇게 중동지역 매장 문화에서 시작하여 신라 가야까지 연결해 봤습니다만 남은 과제는 더 전문적인 학자들께서 잘 정리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강의 시간이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실크로드를 접하면서 제 삶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본업이 서양미술사 그것도 현대미술인데 지금은 몇 년째 거의 실크로드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고대 유적지는 연구된 결과도 적고 특히 이 중동 지역은 연구에서도 일반인들의 관심에서도 소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크로드 연구의 매력은 이 지역이 무엇보다 우리나라 고대 문화와 맞닿아 있다는 점, 또 고대 터키는 서양의 일부이기도 했고 페르시아는 이집트와 그리스 일부까지 포함하고 있어 서양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실크로드는 신라, 가야와 연결될 수 있는 많은 연구거리들을 가지고 있어 제게 새로운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무왕비처럼 새로운 유물이 발견되거나 발굴에 의존해야 하는 고대 유적과 고대 문명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해명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따릅니다. 자료도 없고 어렵고 때론 길을 잘못 들어설 수도 있지만 해야 하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역사상 규명으로, 미술사학자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유물과 같은 경우는 전문 학자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일반인들, 특히 교육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유물에 대한 관심의 크기가 전문성의 질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강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